물을 기르러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소. 유배지에 도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목숨 하나뿐이었습니다. 끼니도, 약도, 내일도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형벌 아래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500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한양을 떠나는 밤, 유배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뿐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 선택이 유배지에서의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1627년 여름, 광해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은 이제 호송 대상이었습니다. 궁궐 뒤편 작은 처소에 갇힌 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해가 뜨기 전까지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광해군은 자신의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용포는 이미 벗겨졌습니다. 옥새도 왕의 인장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은 평상복 몇 벌과 낡은 이불, 그리고 개인적으로 간직하던 붓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붓을 집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글을 쓴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는 옷을 챙겼습니다. 이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묶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나물과 쌀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송관이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광해군은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가는 것은 왕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4년 후 1801년 겨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향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짐을 꾸리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먼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골랐습니다. 논어 한 권, 맹자 한 권,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필사본 몇 권, 의학서도 챙겼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법이 적힌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붓과 벼루도 보따리 깊숙이 넣었습니다. 종이 한 뭉치도 함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약용은 짐을 묶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옷도 챙겼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씨앗 몇 개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배추씨, 무씨, 그리고 들깨씨.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밥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정약용은 짐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지식이었고 씨앗이었으며 미래를 만들 도구였습니다. 같은 유배형, 같은 하루의 시간. 그러나 한 사람은 과거를 싸들고 떠났고 다른 사람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그 밤이 이미 운명을 갈랐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유배지에서의 첫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광해군을 실은 수레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호송관 셋이 앞뒤로 말을 몰았습니다. 수레는 흔들렸습니다. 광해군은 손으로 수레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송관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청할 틈도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입술을 적셨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은 이제 청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레가 어느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호송관 하나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둘은 수레 옆에 남았습니다.
광해군은 수레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린니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호송관이 돌아왔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밤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광해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수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하는 눈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레가 강가에 멈췄습니다. 호송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십시오. 광해군은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호송관 하나가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교동도를 바라봤습니다. 저곳이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호송관이 붙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수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어갔습니다. 호송관이 물었습니다. 왜 걸으시려 하십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급히 가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호송관은 막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리쯤 갔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안악, 밭을 가는 노인, 길가에서 노는 아이들. 정약용은 그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였습니다. 정약용이 우물가에 멈춰 섰습니다. 한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바가지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정약용은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안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는 주막에서 잤습니다. 정약용은 호송관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는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글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너머에 서당이 하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마을 이름, 서당의 위치, 주인의 말투까지 그는 기록했습니다. 열흘쯤 걸렸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길 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은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배 온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 그렇게 첫인상이 새겨졌습니다. 같은 유배형, 다른 길. 한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어 도착했고 다른 사람은 관계의 씨앗을 뿌리며 도착했습니다. 호송의 온도가 유배지에서의 온도를 결정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주어진 방은 좁았고 벽은 찼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첫 밤을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교동도 광해군이 머물게 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초가였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광해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차갑습니다. 온돌이 깔려 있었지만 불기는 없었습니다. 창문은 한지 한 겹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얇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린니를 챙겨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보따리에서 마른 나무를 꺼냈습니다. 물에 불리려 했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우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컸습니다. 광해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궁궐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 종의 울림, 궁녀들의 발소리. 그러나 눈을 뜨면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은 불 피우는 법도, 밥 짓는 법도, 우물 찾는 법도 몰랐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강진,
정약용이 도착한 곳은 동문 밖 주막 옆 사랑채였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마루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작은 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방 안을 살폈습니다. 벽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돌 아궁이가 어디에 있는지 봤습니다. 창문의 틈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막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빈 땅이 있다면 채소라도 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은 잠시 정약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쓸 수 있소. 정약용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장작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답했습니다. 뒷산에 가면 있소. 그러나 직접 해야 하오. 정약용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보따리에서 씨앗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첫날, 방은 춥지만 견딜만하다. 주인은 말이 적으나 거절하지 않는다. 내일 땅을 일궈야 한다. 글을 다 쓰고 그는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첫날 밤, 한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얼어붙었고 다른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며 잠들었습니다. 첫날 밤의 선택이 이후의 모든 날을 바꿨습니다. 유배지에서 끼니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밥을 얻느냐가 생존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사람의 존엄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를 결정했습니다. 교동도에서 광해군의 첫 일주일은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보내는 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관리가 쌀 한 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으면 보름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광해군은 쌀을 아꼈습니다.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빈솥을 바라봤습니다. 쌀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광해군도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광해군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자 서너 개였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감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삶았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손으로 쥐고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왕이었던 사람의 끼니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의 첫 일주일은 달랐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그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양 온 몸인데 무슨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귀양 온 몸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아이 셋이 왔습니다.
정약용은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따라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밥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정약용은 받았습니다. 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정약용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안학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인이는 관계에서 나온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5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은 밥이었고, 어느 날은 떡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례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약용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귀양 온 사람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 그렇게 그의 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유배형. 그러나 한 사람은 굶주림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다 무너졌고, 다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쓸모를 만들어 살아남았습니다. 인의를 구하는 법이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유배지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역적, 죄인, 귀양 온 자. 그 시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숨을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그 선택이 유배지에서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교동도 사람들은 광해군을 피했습니다. 왕이었지만 폐위된 사람, 역적으로 몰린 사람. 그를 가까이 하면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광해군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새벽이나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 둘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다가가자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희가 그 폐위된 임금이라잖아. 어떻게 왕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광해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물을 길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우물에 가지 않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멸도, 동정도,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장날이면 장터에 나갔습니다. 물건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장사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희가 천주교도라며. 역적으로 몰려 귀양 온 사람이 저렇게 떳떳할 수가 있나. 정약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진찰해 주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갈 때는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귀양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오?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숨어 지낸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노인은 정약용에게 자신의 손자를 보냈습니다. 그를 배우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정으로 변했습니다. 귀양 온 사람이지만 배운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게 정약용의 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유배형. 그러나 한 사람은 시선을 피하다 고립되었고, 다른 사람은 시선 속에 서서 인정을 얻었습니다. 시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유배지에서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한양은 멀었습니다. 소식은 끊겼고
사람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연결을 유지할 것인가, 단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마음의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교동도에 유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광해군에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제주도로, 며느리는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왕비는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내더라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매일 아침 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조차 한 달에 한 번 쌀을 가져올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말도 없이 쌀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해군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옛 신하였습니다. 남자는 광해군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마마, 이것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광해군은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안에는 말린 생선과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시게. 자네마저 연루되어서는 안 되네.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마마, 그래도. 광해군은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광해군은 문 뒤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가족도, 신하도, 과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광해군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유배 온 지 일주일 만에 첫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였습니다. 학연아, 아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를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매일 책을 읽거라. 그리고 내가 읽은 것을 편지로 보내거라. 편지는 검열되었습니다. 관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형에게, 제자에게. 편지 속에는 학문이 담겼습니다. 시가 적혔습니다. 일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논어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정약용은 답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연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가 그들을 이었습니다. 형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형님, 이곳 생활이 고되지만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니 책에서 읽은 것과 다릅니다. 이것이 귀한 경험입니다. 편지는 때로 2달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계속 썼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나중에 책으로 엮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고독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유배형. 그러나 한 사람은 단절 속에서 무너졌고 다른 사람은 편지로 연결을 만들어 버텼습니다. 연결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음의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유배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돌아갈 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생존의 차이였습니다. 시간에 갇힐 것인가, 시간을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교동도에서 광해군의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방은 추웠고 장작도 부족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더위가 왔습니다. 광해군은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광해군은 낙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또다시 이불 속에 틀어박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광해군은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돌아갈 날을. 강진에서 정약용의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그는 밭을 일궜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배추, 무, 들깨.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물을 주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약용은 차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올라 차나무 잎을 땄습니다. 덮고, 말리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차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것도 학문이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약용은 수확했습니다. 배추를 거두고 물을 뽑았습니다. 김장을 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을 도왔고 정약용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약용은 글을 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밤새 붓을 들었습니다. 경세유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밭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났습니다. 3명, 5명, 10명. 아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다산초당을 지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아방강력고 하나씩 완성되었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18년의 시간이 조선 후기 학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유배형, 같은 시간. 그러나 한 사람은 시간 속에서 늙었고 다른 사람은 시간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유배의 의미를 결정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병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의원도 약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혼자 견딜 것인가, 도움을 구할 것인가. 교동도에서 광해군이 병을 앓은 것은 유배 5년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광해군은 누웠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그러나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물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한 마을 사람이 우연히 광해군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광해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죽으려나 보오.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양 온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광해군은 혼자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견뎠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광해군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은 그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도 병을 앓았습니다. 유배 3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감기가 악화되어 열병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아는 약초를 떠올렸습니다. 산에서 캐둔 약초가 있었습니다. 인동덩굴, 도라지, 감초. 그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항아리에 있는 약초를 다려다오. 제자가 약을 다렸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이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돌볼 차례지요.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죽, 꿀물, 말린 대추. 한 안악은 직접 약을 다려왔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약용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약용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병은 혼자 이겨낼 수 없다. 관계가 약이 된다. 그 후로 정약용은 더욱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진찰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플 때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 다른 결과. 한 사람은 혼자 견디다 약해졌고 다른 사람은 관계로 회복했습니다. 병을 대하는 방식이 생존의 가능성을 결정했습니다. 유배지에는 늘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면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 왕이 바뀔 것이라는 소문. 그 소문 속에서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희망에 기댈 것인가, 현실을 살 것인가. 교동도에 소문이 들려온 것은 광해군이 유배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인조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사면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쌀을 가져온 길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광해군은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소? 관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한양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사람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혹시 사면령을 들고 올까 상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인조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면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1641년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에게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유배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순조가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 왕이 사면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자 하나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돌아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은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돌아가는 날을 꿈꾸며 오늘을 허비하지 않겠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희망은 가지되 기대하지는 않겠네. 오늘 할 일을 하겠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관직도 없는 몸으로 그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때마다 사면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밭을 읽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이 5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풀려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강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떡을 싸주었습니다. 정약용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제자를 키우고 책을 정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500여 권의 책은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배형, 다른 소문에 대한 반응. 한 사람은 희망에 매달리다 무너졌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 집중하며 작품을 남겼습니다. 소문을 대하는 방식이 유배의 결말을 결정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끝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혹은 사면으로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했습니다. 잊히며 사라질 것인가, 기억되며 남을 것인가. 1641년 봄, 교동도에서 광해군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67세였습니다. 유배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이 발견했을 때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소식은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관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묘도 작았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례에 온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둘, 그리고 마을 사람 몇. 그들도 의무감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없었습니다. 글도, 기록도, 관계도 없었습니다. 유배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집터는 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왕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폐위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왕, 유배지에서 외롭게 죽은 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광해군의 삶은 실패로 끝났고 그의 죽음은 잊혔습니다. 1818년 가을, 강진에서 정약용은 사면되었습니다. 57세였습니다. 유배된 지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강진은 들썩였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짐을 챙겼습니다. 책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500여 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쓴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떡을 싸주었습니다. 말린 생선을 내밀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양 가서도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어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다산초당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18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조선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올바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다산초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켰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도, 그가 파던 우물도 남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정약용은 남은 생을 제자를 키우는데 보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조선 후기 개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100년 후에도 읽혔습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경세유표는 개혁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1836년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친구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정약용의 묘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유배지에서 나라를 꿈꾼 사람. 강진 사람들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다산초당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약용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가 쓴 글씨, 그가 심은 나무, 그가 걷던 길, 같은 유배형, 다른 끝.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고, 다른 사람은 500권의 책과 수십 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광해군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죄인이었지만 역사를 바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했습니다.